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9일 라이브 정책 K 3부를 시작합니다. 이 방송은 유튜브 라이브 정책 K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K축구혁신위원회 출범 이후 오늘 처음으로 회의 전 과정이 국민에게 공개됐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한국 축구 개혁의 과정을 짚어봅니다. 중국 외교 정책을 이끄는 핵심 인물이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최측근인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공식 방한합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 변화 속에 왕이 외교부장의 행보가 갖는 의미를 점검합니다. 정책은 국민의 삶에 와닿는 결과와 체감으로 평가받게 됩니다. 국민이 직접 뽑은 정책 소통 우수 사례, 잠시 뒤 국민 인기투표 결과를 소개합니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주제, 주목 이 장면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려 하는구나. 축구 선수 출신이고 그렇기 때문에 축구인으로서 이 사안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거든요. 다시 한번 국민들께서 우리 축구협회 그리고 우리 선수단에게 많은 박수와 격려를 보내줄 수 있는 저희 KTV 유튜브를 통해서 K축구혁신위원회 경청회 전 과정이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한국 축구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어떤 목소리가 나왔을지 신유진 변호사, 김묘성 기자와 함께 살펴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이 경청회 마련한 배경에 대해 설명했는데요. 먼저 듣고 대담 이어갑니다. 저희가 이번 혁신위원회를 하면서 두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결국 앞으로 어떻게 한국 축구를 이끌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오늘 그래도 이렇게 현장에 있는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의견을 듣고 또 저희가 그걸 토대로 어떻게 발전을 할 수 있는지 많은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경청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오늘 천안 KFA 스타디움 대강당에서 K축구혁신위원회 경청회가 열렸습니다. 전 과정이 생중계가 됐는데 굉장히 파격적인 행보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번이 7차인데요. 6차까지는 이제 비공개 회의, 영상 회의를 통해서 이제 공개되지 않았는데 네. 이번에는 공동위원장께서 직접 전부 다 투명하게 공개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전까지는 아무래도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제도 개선에 좀 방점을 두었다면은 지금부터는 이제 풀뿌리 축구 그리고 유소년 축구 선수를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 이런 부분으로 논의를 확장해서 경기인과 축구 팬들의 이야기를 좀 경청하겠다라는 태도로 이번 완전 공개를 하게 네. 된 건데요. 특히 이제 아예 가림 없이 전 과정이 공개되는 만큼 유소년 육성 시스템의 실태가 좀 더 많은 분들에게 공개가 되면서 경청회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이 열린 경청회 축구계 관계자와 이제 팬들의 목소리를 좀 직접 들을 수 있는 형태로 진행이 됐는데요. 네. 이번이 열린 경청회 이제 핵심 의제가 유소년 육성이랑 이제 풀뿌리 축구가 주요 핵심 의제였기 때문에 현장에서 좀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또 분위기도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야말로 현장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전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일단 참석자들의 면면을 보면요. 유소년 선수들이 있었고요. 유소년 감독들, 그리고 학부모들이 함께하면서 정말 일선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고충을 그대로 털어놓는 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유소년 선수가 했거든요. 네. 초등학생 선수였어요. 근데 아주 그냥 앳된 목소리로 여름 잔디가 너무 뜨거워서 화상 입을까 걱정됩니다. 네. 스프링클러를 설치해 주세요라고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를 전했는데 근데 이 이야기가 좀 심각하긴 하더라고요. 추후에 이젠 현장에서 뛰고 있는 감독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덧붙여서 설명을 했는데 네.
우리 유소년 축구 선수들이 혹서기, 혹한기에 집중돼서 경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봄, 가을로 좀 지금 현재 시범적으로 경기를 그때 운영하고 있는데 이걸 확대하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구체적인 건의사항까지 나왔고요. 그리고 전 이거 듣고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고학년과 저학년의 출전 기회가 좀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네. 고학년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0번 정도, 10경기, 저학년은 3경기 정도로 뛰고 있는데 그 말씀을 하시는 감독님이 선수 시절에 네. 어렸을 때 뛰었던 경기 수와 지금도 비슷하다는 거죠. 30년 정도가 흘렀는데도 현실은 달라진 게 없다. 그런데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다른 뭐 전술 부족,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네. 운동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뭐 손흥민 선수, 이강인 선수, 박지성 선수 정말 기라성 같은 그 선수들이 한국에서 뛰고 있는데 세계 무대에서 뛰고 있는데 지금 다른 것도 아니라 유소년 운동장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고 네. 실제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 유소년 팀이 일반 동호회 회원들과 경기장을 두고 경쟁을 하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이걸 보시면서 많은 분들도 깜짝 놀라셨을 거라 생각이 네네. 들고요. 그리고 유소년 축구가 저변이 굉장히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그러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드는 축구라는 겁니다. 선수들이 어렸을 때부터 거의 모든 선수들이 한 달에 한 50만 원, 60만 원 정도를 투자해서 레슨을 받고 있고 앞서서 운동장이 부족하다고 했잖아요. 네. 대여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 대여비도 학부모의 주머니에서 나오게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좀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많이 나왔고 네. 혁신위는 내용을 검토하겠다, K축구 발전의 기회로 삼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네. 예, 대한축구협회를 둘러싼 불신과 비판이 극에 달하면서 결국은 이 외부 전문가들이 주도하는 K축구혁신위원회가 지난달 닻을 올렸습니다. 영상 보시고 대담 이어갑니다. 축구가 위기입니다. 선수 때문이 아닙니다. 지도자, 집행부에 대한 신뢰가 급격히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하면 안 된다라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네, 사실 이 축구협회에 대한 이 개혁 요구는 이전부터 계속되어 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또 별도의 이제 혁신위원회가 만들어지게 된 건데요. 기존과 달리 이런 외부 혁신위가 필요하다고 이제 나오게 된 이제 판단한 배경이 뭔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계기로 보면은 북중미 월드컵에서 조별리그 탈락, 요게 이제 계기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덮어뒀던 축구협회에 아주 고질적인 문제가 많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축구협회장이 사선을 했습니다. 네. 사선을 했다는 거는 덮어놓고 사실 종신형까지 하겠다라고 마음먹으면은 할 수 있는. 그렇죠.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좀 이따도 말씀 나누겠지만 거의 간선제로 192명이 선거인단이에요. 네, 네. 그렇게 선거인단을 통해서 회장이 사선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의 문제가 알면서도 보도하지도 않고 그리고 알면서도 덮어두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거를 좀 걷어내고 좀 정말 이번엔 혁신해야 되는 게 아니냐 네. 그렇게 해서 출범하게 됐는데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7월 6일에 문화체육관광부 주도로 출범한 한시적 기구고요. 이 구성민 역할을 살펴보면은 공동위원장으로는 박지성 피파 분과위원회 위원과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으로는 이영표, 박주호, 김승희 등 이렇게 뭐 체육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주요 논의 과제를 보면은 축구 거버넌스의 혁신, 그리고 대한축구협회 의사결정 투명하게 하자, 그리고 좀 이 구조를 새롭게 짜자, 그래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자, 이제 이런 것을 주요 논의 과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K축구 혁신위원회의 향후 계획과 기대 효과로는 아무래도 이제 축구의 중장기 혁신 과제를 논의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미래 인재 육성이라든지 국가 경쟁력 향상까지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실은 북중미 월드컵 성적이 안 나온 걸 차치하더라도
이 감독 선임 과정이 불공정했던 문제로 좀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 문제를 파다 보니까 결국은 최근에는 이제 축구협회가 외국인 감독에 대한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까지 나오면서 일파만파 상황이 커지고 있거든요. 지금 나온 이야기들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축구협회의 개혁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사실 심호흡이 필요할 정도입니다. 네. 굉장히 과제가 많고 또 골이 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오랜 기간 누적되어 온 밀실 행정 그리고 불투명한 의사결정 구조가 그냥 한 번에 드러나게 됐고 말씀하신 대로 일단 국가대표 감독 선임 과정에서 그냥 불투명하다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절차와 규정 자체를 아예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라는 의혹이 있었죠. 그래서 청문회까지 열렸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나왔던 사람들이 거짓, 부실 해명을 했다라고 질타를 받으면서 파행을 빚게 됐고 경찰도 나섰죠. 축구회관 본부를 압수수색하면서 수사에 착수하면서 결국 축구협회의 밀실 행정이 아예 사법수사 대상까지 오르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충격적인 것은 말씀하신 그 외국인 심판 성접대 의혹이 뒤늦게 수면 위로 드러났다는 점입니다. 사건이 2011년, 2012년 그때 국제 심판을 상대로 한 의혹이긴 했는데 네. 2016년에 이런 부분이 이미 다 적발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에도 그때 쏙 은폐를 했던 거죠. 은폐했던 그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다시 한번 큰 논란이 되고 있고 사실 이 부분이 이번에 알려졌을 때 대한축구협회에서는 뜨뜻미지근했었습니다. 네. 처음에는요. 그러다가 논란이 거세지니까 그제서야 공식 사과문 발표하고 경찰 역시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까지 검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14년 전에 벌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공소시효 문제도 있을 거고요. 또 실제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사가 과연 제대로 될 것인지 이것이 좀 핵심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무엇보다 이런 일들이 계속 잇따르면서 다른 것보다도 뭐 선수들 그리고 일단 K축구 팬들에게 어마어마한 상처를 남겼죠. 게다가 축구협회는 스스로 그냥 국제적 신뢰, 위상을 떨어뜨리고 있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사안에 따라서는 피파나 IOC 차원에서의 문제 제기, 또 제재 우려까지 거론되고 있어서 매우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 정몽규 이제 축구협회장의 이제 사퇴로 이제 공석이 된 이제 축구협회장 자리인데요. 이제 차기 축구협회장 선거 올해 안에 이제 늦어도 좀 마무리한다는 계획인데 문제는 이제 또 어떻게 뽑겠냐라는 거겠죠. 기존에 아까 고인물이라고도 표현을 할 정도로 이제 소수 대의원 중심으로 선거인단이 꾸려졌습니다. 근데 이거를 약 한 2만 명 수준으로 좀 늘린다는 권고안이 나왔는데 이 2만 명이 이제 전문 선수인단 그리고 감독, 심판 이렇게 좀 구성이 될 것 같아요. 한 100배 정도로 이제 기존 선거인단에서 늘리는 건데 축구인들이 좀 직접 투표하는 시대를 열겠다는 거거든요. 실현 가능성이랑 좀 기대 효과 어떻게 보시나요? 이미 이제 지금까지 문제점이 너무나 많았던 거는 계속 그 대의원 192명만의 네. 어떤 협회장이면 이 협회장으로서 계속 할 수 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말 마음만 먹으면 종신형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고쳐야 된다. 그 시스템을 고치지 않으면 협회장 선거를 아무리 몇 번을 다시 해도 똑같다. 그 개파에서 다시 나올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선거인단을 어떻게 확대하느냐. 그래서 2025년을 기준으로 전문 선수와 동호인 지도자 각각 4,000명에서 6,000명, 네. 그리고 등록된 심판 3,000여 명, 그리고 기타 1,000여 명 등 총 선거인단을 200명에서 이제 2만 명으로 네. 확대하는 구성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권고안을 지금 확대 권고안을 혁신위가 냈기 때문에 축구협회는 이런 거를 수용을 해서 정관 개정 절차를 밟고 네. 그 연내 이 민주적 선거를 치르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네. 아무래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부도 그리고 대한체육회 역시 이렇게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재정적인 지원 갑자기 선수인 이 선거인단이 많아진다 하면은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많은 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예. 네. 실은 뭐 협회장 공석도 문제긴 합니다만 당장 발등에 불은 경기를 치러야 할 대표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대표팀 감독이 공석인데 다음 달부터 11월까지 A매치가 한 6경기 정도 잡혀 있고 내년 1월에는
아시안컵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 감독을 지금 뽑아야 하는데 당초 이제 유력한 후보였던 이 거스포옙 감독은 네. 또 서류에서 떨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이유는 일단 밝혀지진 않았는데 거스포옙 감독 같은 경우에는 원래 한국 축구와 굉장히 인연이 깊더라고요. 2024년에는 원래 한국 대표팀 차기 사령탑 후보로 거론이 됐는데 최종까지 갔다가 떨어졌다고 예. 합니다. 그리고 홍명보 감독이 된 거죠. 네. 이후에 거스포옙 감독이 전북 현대를 이끌면서 K 무대를 좀 경험이 있습니다. 네. 익숙한 인물이고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첫 관문인 서류 심사에서 탈락을 했는데 좀 재밌는 것은 이 한국에서 고배를 마신 다음에 바로 알제리에서 유력 차기 감독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재밌는 부분입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아무튼 이 대한축구협회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후보 검증에 들어가는데요.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면접합니다. 후보자와 합격자 명단은 일단 비공개로 한다는 방침이고요. 앞으로 면접 평가위원회 심사 거쳐서 새로 선임되는 감독은 말씀하신 것처럼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예정된 A매치 경기가 6경기가 있습니다. 여기를 지휘하게 되고요. 뭐 여러 감독이 거론되고 있는데 사실 굉장히 어떤 감독이 되든 부담이 클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불신이 축구협회에 네. 대한 불신 상당하고요. 짧은 기간에 어수선한 대표팀 정리하고 경기력 끌어올리고 게다가 결과까지 분명히 보여줘야 되는 네, 자리거든요. 네, 네. 게다가 축구협회 자체로서는 이번 선임 과정 자체가 이미 달라진 축구협회를 보여줘야 하는 시험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과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한국 축구가 이 혹독한 성장통을 딛고 다시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날이 오길 진심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관련 영상 먼저 만나보시죠. 예,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우리나라를 공식 방한합니다. 아마 이제 오늘 저녁에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있을 예정이고 내일은 또 왕이 부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예방하기도 합니다. 이번 방한 의미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2021년 이후 5년 만에 방한을 한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오늘은 조현 외교부 장관과 한중 외교 장관 회담을 갖고 공식 만찬을 갖습니다. 내일은 이재명 대통령을 접견할 예정입니다. 한중 관계 전반은 물론이고요. 최근 관심이 매우 커지고 있는 한반도 정세, 미중 관계 여러 가지를 폭넓게 의견을 좀 교환하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방한은 오는 11월이죠.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주목이 되는데요. 특히 올해 초를 좀 되돌려 보면 한중 정상회담 그 계기로 양국 관계가 좀 복원 흐름을 보이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가 있지 네. 않았습니까?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 양국 정상들의 투샷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좀 생경했던 것 같아요. 네. 긍정적인 의미로요. 그 후속 조치가 얼만큼 이행되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고 에이펙을 계기로 한 고위급 교류를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내년은 한중 수교 35주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은 외교장관 회담을 좀 넘어서서 향후 정상급 외교로 이어질 수 있는 징검다리 성격이 강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올해 초에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으로 이제 한중 정상회의를 가졌습니다. 한중 관계 복원에 대한 좀 다양한 합의가 도출이 된 바 있는데 왕이 부장이 방한을 하면서 이 부분에 좀 집중 점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지난 한중 정상회담 주요 내용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네, 우선 이제 2025년에 6월에는 두 정상 간의 첫 통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11월에는 경주 에이펙 때 시진핑 주석이 방문을 해서 만났고 그 다음에 바로 2026년 올해 첫 순방지로 중국에 가서 이제 바로 답방을 갔는데 두 달 만에 다시 만난 거죠. 네. 두 달 만에 다시 만나서 아예 이 한중 관계에 완전 복원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정치적 기반을 공고히 하고 민생 중심의 실질 협력을 강화시키고 또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해서 전략적 소통을 확대하겠다 그런 이야기 그리고 또 서해 안정 및 문화 교류 등 민감한 현안 이런 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라고 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예. 지금이 사실은 을지훈련 기간입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X를 통해서 밝혔듯이 헤그세스 장관에게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했고 네. 실제로도 연합훈련이 좀 축소가 돼서 이제 북한에 대한 반격 시나리오는 아예 시행을 안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것과 또 중국 외교부장의 방안 여러모로 한반도에 지금 좀 급변하는 정세들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또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 종전 다자회의 논의를 복원하자라고 했고 이제 그런 가운데서 저는 여러 가지가 굉장히 우리 대통령의 발걸음과 맞춰가는 예.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한미 연합훈련 축소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사실 훈련 중에 축소하라라고 후반기, 그러니까 2주간 훈련인데 하반기 훈련을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게 굉장히 또 소셜 미디어상으로 했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비판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란 문제 해결 못하니까 지금 여기로 눈 돌려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냐, 동맹에 대해서 뭐 하는 짓냐라고 비판이 세지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 지난 1기 트럼프 때 싱가포르 회담 직후에도 이렇게 훈련을 그때는 이제 사전에 미리 축소하는 그렇게 해가지고 김정은과 만남까지 성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또 이번에도 그렇게 만남까지 성사하기 위해서 똑같은 시그널을 좀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왕이 외교부장이 방문하면서 이렇게 다자 회의를 이야기하는 대통령의 그 맞춤형 지금 시스템이 돌아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아무래도 올 11월쯤에는 에이펙에서. 아무래도 11월쯤에는 트럼프와 김정은의 만남이 좀 가셔야 되지 않겠냐. 일부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보도를 하면서 이번 가을에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좀 더 희망적인 한반도의 평화가 좀 더 가셔야 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 한두 가지 상황이 아니라 8.15 경축사에서 종전 논의를 위한 이 다자 간의 회의를 좀 이재명 대통령이 거론을 했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연합훈련을 축소를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부장까지 방한을 하긴 하는데 역시 문제는 북한이란 말이죠.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 상황 직전에 했던 말은 남북 관계 더 이상 나빠질 수 없을 만큼 나쁜 상황이다라는 평가까지 나왔었어요. 네, 네. 그리고 적대적 두 국가까지 북한이 부르짖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좀 실마리를 찾아야 할까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굉장히 큰 벽이라고 할 수 있는데 북한이 이미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랜 전쟁을 끝낼 당사자 간 논의를 시작하자라고 이야기한 부분에 있어서 걸림돌이 아닌가 싶습니다. 때문에 정부의 방향은 이런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남북 이 두 관계만의 대화에 매달리기보다는 남북, 미중 등의 다자 논의의 틀을 활용해서 좀 우회적으로 대화의 문을 여는 방안을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요. 일단 과거처럼 비핵화가 먼저다라는 접근 방법보다는 우선 적대 관계를 완화하고 핵 능력에 있어서 추가 고도화를 중단시키는 단계적인 접근 방법, 이것에 좀 방점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북한이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그냥 그 조건, 분위기를 형성하는 그 단계로 좀 평가가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도 오는 9월에 유엔 총회 그리고 11월 에이펙 등 다자 외교 무대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좀 평화 체제 구축과 북핵 고도화 중단 구상에 대한 국제사회의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그 입지를 좀 넓혀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멈춰섰던 이 한반도 평화의 시계가 다시 움직일 수 있을지 다가오는 가을 다자 외교 무대까지 긴 호흡으로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더 눈에 띄게 이런 정책 소통 했습니다. 확실하게 당신의 시야에 닿을 때까지 그래서 어떤 소통 혁신 사례를 선택하시겠어요? 당신의 공감이 정책을 완성합니다. 당신의 최애 소통을 응원해 주세요. 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이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면 좋은 정책이라고 할 수 없겠죠. 문화체육관광부가 이 분기별로 이 정책 소통 K를 선정하고 있는데요. 2분기 국민심사를 통과한 정책들이 선정이 됐습니다. 두 분께서 오늘 이 주요 이제 정책 소통 우수 사례를 소개해 주신다고 하는데 먼저 이 신유진 변호사님 소개해 주시죠. 네, 먼저 영상을 한 편 준비했으니까요. 영상을 함께 보시고 계속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노동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동 한자를 위해서는 힘쓸 노, 움직일 동. 그래 힘을 쓰고 움직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루 종일 땀 흘리고 허리를 굽히고 있잖아. 니는 컴퓨터 앞에서 허리 굽히고 니 애비는 농사일 한다고 허리 굽히고 나도 딸기 딴다고 맨날 허리 굽히잖아. 그렇게 다들 허리를 굽혀가지고 동그란 돈을 줍는 거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이 동그란 게 아니다. 허리를 딱 펴보면 하늘에서 햇살이 환하게 비추거든. 그게 따사롭고 아늑하고 또 시원하다. 우리는 이 동전을 줍는 게 아니라 이 햇살을 주우며 사는 거야. 답은 위에 있었다. 네. 노동절과 관련된 영상이었네요. 네. 네, 맞습니다. 이 문화체육관광부가 48개 중앙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이 소통 관련된 가장 정책이 잘 된 게 무엇이냐라는 걸 뽑았는데 네. 그 모두의 노동절이 1위로 뽑힌 겁니다. 이 모두의 노동절이라는 게 63년 만에 되찾은 이름인데요. 이게 1963년도에 근로자의 날이 제정이 되었는데 계속 근로자의 날이었고 뭐 아무런 생각 없이 근로자의 날인가 보다 했지만 지금 말하는 것처럼 힘쓸 노, 움직일 동 해가지고 네. 이렇게 힘쓰고 움직이는 거는 이제 우리 다 노동이다라고 해서 좀 더 친근한 이미지로 접근을 했다라는 네. 점에서 내가 뽑은 정책 소통 K에서 장관급 1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네. 이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또 이벤트와 이제 생활 언어 기반의 콘텐츠도 함께 풀어낸 점이 핵심으로 보이는데요. 참여형 이벤트로 노동절 메시지를 친근하게 전달을 했고요. 그리고 5월 1일이 모두의 노동절 거리 축제를 개최를 해서 노동부 장관 그리고 전태일 재단 등 참여해서 5.1km 걷기 그리고 퀴즈 대회 그리고 또 연극 이렇게 해서 소통 프로그램을 했고 이런 것이 호평을 받아서 1위로 선정되게 되었습니다. 네. 정책 소통 우승 사례 1위는 모두의 노동절이었고요. 네. 2위와 3위는 국방부와 국가보훈부라고 하는데 어떤 소통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네,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또 영상 준비했는데요. 영상 보고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예, 이 네. 세계적인 비트박스 네, 윙이 우리 아주 우수한 K방산 그러니까요. 무기들을 네. 소개하는 영상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윙이 소속된 이 그룹이라고 해야 되겠죠. 비트펠라 하우스 이 멤버들과 국방부가 이제 협업을 한 내용인데요. 비트펠라 하우스가 맨 처음에 이제 등장을 했을 때 제가 뮤직비디오를 보고 일기 형식으로 남겼던 게 있습니다. 네. 그거 좀 읽어드릴게요. 네, 네, 시간이 네, 많이 네. 있기 때문에 네. 하루에도 몇 번씩 이들의 뮤비를 보면서 마음이 차분해지는 이유는 누가 키웠다, 누가 이끌어줬다가 아니라 자기만의 방식으로 생존하고 성장한 젊은이들 같아서이기 때문이다. 비트박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쏟는 일관된 태도와 지지고 볶는 도전 정신이 마침내 대중적 성공으로까지 이어지는 사회 전반의 변화된 가치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마음이 뜨겁다. 누가 메인이냐?
누가 스타냐가 아닌 어떻게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 같다라고 정의를 한 게 있는데요. 이 비트박스라는 분야가 굉장히 소외됐었거든요. 네. 바이약한 측면이 맞아요. 있었습니다. 네, 네, 네. 그런데 이게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대중적 성공을 받게 된 인정을 받게 된 계기가 바로 비트펠라 하우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좀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비트펠라 하우스가 제 국방부 유튜브에 올라와 있지? 라고 하면서 이렇게 무기가 멋있어 보이기는 처음이다. 맞아요. 이 광고를 칭찬을 안 할 수가 없다. 담당자 누구냐? 일 잘한다라는 댓글이 많더라고요. 네. 보시는 것처럼 뭐 첨단 무기 K9 자주포, 상륙 돌격 장갑차,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 이지스 구축함 정조대왕함 등 우리 군 전력이 이렇게 옆에서 그래픽으로 나옵니다. 네. 그러면 그 움직임과 소리를 비트박스로 구현을 해내는 거예요. 시종 일관 소름이 돋는 컨텐츠가 네.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믿고 보는 컨텐츠라고 할 수 있겠죠. 팽수와의 협업도 있었거든요. 2026년 합동 화력 훈련 현장을 팽수가 찾아가면서 그 현장을 아주 쉽고 재미있게 전하는 컨텐츠도 꽤 인기가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는 한컷 이미지 뉴스라는 것도 활용을 하면서 자주국방 역량을 국민 눈높이에서 전달을 했고요. 요게 2위였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하신 국가보훈부는 3위를 차지했는데 국민의 일상 속으로 이 보훈을 가져왔다라는 점이 좀 돋보였습니다. 배달 어플, 모바일 게임, 택배 포장할 때 그 테이프 있죠. 그 테이프처럼 생활 속에서 아주 자주 접하는 곳에 보훈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담아내면서 호국 보훈의 달을 단순히 그냥 기념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즐기면서 공감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아주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1등은 정책 소통 사례, 이제 1등은 고용노동부, 2등이 국방부, 3위가 이제 국가보훈부였는데요. 이런 장관급 부처 못지않게 이 차관급 기관에서도 좀 다양한 정책 소통 사례가 돋보였습니다. 식약처부터 이제 국세청까지 다양했는데요. 관련 순위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식약청이 1위를 했는데요. 네. 이거는 약하지 않아, 나 약하지 않아, 멋없는 거 하지 않아.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임팩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 약하지 않아. 예, 이렇게 또 가로 열고 나 약하지 다른 않아. 주의적인 의미가 또 네, 있고요. 나 약하지 않아. 나 약하지 않아. 나 있고. 약하지 않아. 맞아요. 위크니스가 아니라 드라우. 네. 네, 그래서 멋없는 거 하지 마라고 이제 약 멋없다 이렇게 하는데 좀 임팩트가 있고 이제 생성형 AI 활용해서 쇼츠를 만들었는데 젊은 층들의 수용성을 좀 확대했다라고 평가가 되고요. 네네. 또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 정책 인지도를 좀 높였다. 그리고 마약류 중독 상담은 134이다 이렇게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이제 식약처가 1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2위는 방위사업청인데요. 방위사업청에서는 함께 지킨 바다, 함께 열어갈 미래. K 잠수함 이렇게 홍보를 했는데 이게 K 방산에 대한 인지도가 아무래도 다 높아지고 있다라고 아는데 이게 K 잠수함을 또 보여주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14,000km의 역사적 항해를 보여주는데 태평양을 가른 그 역사적 항해를 쭉 보여주는데 이게 굉장히 뭐랄까요 이게 애국심이 차오르는 방송에 적극 하는 말 같아서 무슨 말씀하시나? 애국심이 차오르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K 누에가 잘 먹는. 누에가 잘 먹는.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롱폼, 숏폼을 연계해서 국민들에게 정책 홍보를 지속하고 그리고 또 민관군 협업 홍보를 하면서 맞춤형 소통을 추진했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위를 살펴볼게요. 3위는 국세청인데요. 납세자의 권익은 높이고 환급 편의는 극대화했다라는 슬로건으로 했는데 이게 납세자의 권익과 환급, 그렇지. 내 권리를 지켜주는 거면 또 아무튼 솔깃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높이 맞춤형 콘텐츠로 신고의 달을 집중적으로 홍보를 했고 그리고 신고의 달 맞이해서 명작 극장으로 시리즈를 제작해서 홍보했고 방문 없이 간편하게 모두 체험 서비스를 이용해서 메시지를 확산했다는 점 그리고 또 절세 미인 시리즈를 제작해서 세무 플랫폼 피해 예방을 안내했다는 점에서 3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이 어느 부처가 정책 소통을 잘 하는지 평가를 네. 아마 문화체육관광부가 하는 모양입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이 흐름을 이어갈 예정인데 국민들이 어느 부처가 소통 잘했어요라고 좀 참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제가 그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국민심사위원님이라고 저희 호칭을 붙여줬습니다. 2분기 정책소통 혁신 사례를 뽑아주세요라고 느낌표가 있으면서 자세히 보기를 클릭하면 그 컨텐츠들이 쭉 이렇게 목록으로 나오거든요. 역시나 말씀하신 대로 하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체부는 하반기에도 분기별로 정책소통 혁신 우수 사례를 선정하고 평가 결과를 각 부처와 공유해서 앞으로의 소통 전략에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국무회의에서 볼 수 있듯이 각 이 부처마다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것 같더라고요. 네. 오늘 대통령님 한번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하면서 경쟁이 바로 시작되거든요. 근데 영상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뭐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홍보 전략들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볼 수 있거든요. 누구나 온라인 국민심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습니다. www.정책소통k.com 정책소통K 그 누리집에 접속을 해서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사례를 직접 꼼꼼히 보시고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대국민 경품 이벤트도 있다고 합니다. 네. 국민 참여를 더욱더 확대할 방침이라고 하니까요. 한번 들어가셔서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좀 재밌는 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복지부였나요? 그 대통령 성대모사 안인상 씨가 나와서 이게 약간 대통령을 웃겨라처럼 정말 부처들 경쟁이 네, 상당히 치열한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네. 이 국민 눈높이에서 공감하고 닿을 때 비로소 정책도 살아 움직이게 됩니다. 앞으로도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참신한 소통이 더욱 많아지길 기대합니다. 네, 좋은 정책 소통 내용들 눈여겨봤다가 3분기에는 저희도 한번 참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유진 변호사 그리고 김효성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세종 뉴스룸 연결해 오늘 새로 들어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뉴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연합훈련 축소 지시에 한미가 을지 자유의 방패 UFS 연습을 조기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반격 훈련을 취소하고 연합 야외 실기동 훈련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문기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미 연합훈련이 시작하는 날 훈련 대폭 축소를 지시했습니다. 자신의 SNS를 통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언급하고 축소 지시를 했다고 밝힌 겁니다. 한미가 매년 여름 실시하는 방어적 성격의 을지 자유의 방패 UFS 연습이 지난 17일 시작했는데 합동참모본부는 미측의 제안으로 연습 기간과 규모 등을 일부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UFS 연습을 오는 21일까지로 조정해 시행하기로 한 겁니다. 당초에는 27일까지로 예정됐었습니다. 방어에 중점을 둔 1부와 반격 작전을 연습하는 2부로 이뤄지는데 2부 연습을 취소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연합 야외 기동 훈련도 일부 축소 시행합니다. 당초 연합 야외 기동 훈련은 대대급 이상으로 통합해 14건 시행될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전시 지휘소를 전시 지휘 통제소인 CP탱고와 평시 지휘소인 캠프 험프리스로 나눠 실시합니다. 앞으로 한미는 UFS 연습 목표 달성과 연합방위 태세 확립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 후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미 전쟁부도 UFS 연습 일부 훈련이 취소되거나 시뮬레이션으로 전환됐다고 밝혔습니다. 미 전쟁부 관계자는 이번 조정에도 필수적인 대비 태세와 훈련 목표는 유지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우리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연합훈련 축소 지시에 대해 의미 있는 북미 대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위해 한미 공조화에 페이스메이커로서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정부가 중대범죄수사청 초대 청장 후보자를 국민으로부터 추천받습니다. 개인은 물론 법인이나 단체도 중수청장 후보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인물을 행안부 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초대청장 인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6일까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국민에게 직접 추천받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그리고 법인이나 단체도 중대범죄수사청장을 수사청장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 이 사람을 자유롭게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후보자 추천을 원하는 국민은 후보자의 학력과 경력 등 주요 인적 사항과 추천 사유를 적어 행안부에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은 방문 또는 등기 우편으로 하되 비공개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SNS 등을 통해 특정 후보를 공개 추천하는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추천하려는 후보자는 법률에서 정한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자격 요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가기관이나 정부 부처 등에서 수사나 법률 사무에 15년 이상 재직한 경우나 판사, 검사, 변호사로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등입니다. 국민 추천 일정에 맞춰 최종 후보자 선정을 위한 후보추천위원회도 꾸려졌습니다. 후보 추천위는 당연직 위원 6명과 위촉직 위원 3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위원장은 이주원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습니다. 국민 추천 과정이 마무리되면 추천위원회는 9월 초 첫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추천위는 심사 대상자의 자격과 역량 등을 심사해 적격자로 판단한 3명 이상을 행안부 장관에게 추천합니다. 행안부 장관은 이 가운데 최종 후보자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됩니다. 이후 국회에 인사청문 절차를 거친 뒤 대통령이 최종 임명합니다. 한편 윤호중 장관은 국민이 추천한 인재를 우선적으로 존중해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 추천이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윤 장관은 적임자가 추천되지 않을 경우 시행령에 따라 장관이 추가로 후보자를 제시하는 보완 장치가 있지만 그런 절차가 불필요하기 바란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적임자가 제청될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윤야석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반도체 호황을 반영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2%로 상향했습니다. 다만 반도체 중심의 성장 의존에 대해서는 향후 경제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며 경계했습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올해 한국의 연간 성장률을 3.2%로 전망했습니다. 반도체 수요가 예상 수준을 넘어서면서 기존 전망보다 0.7%포인트 높였습니다. 반도체 호황을 반영해 수출과 투자 전망도 올려잡았습니다. 올해 수출은 미국의 관세 조치와 중동 전쟁의 영향에도 8.7%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상품 수출과 수입 증가율 모두 기존 전망보다 각각 4.1%포인트, 5.6%포인트 상향했습니다. 수출에서 수입을 뺀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3,600억 달러로 예상했습니다. 연간 경상수지가 기존에는 한 1,000억 달러 정도 흑자를 내왔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이제 3,600억 달러가 매우 이례적으로 큰 수치라는 것을 잘 아실 수가 있을 것이고요. 설비 투자는 기존보다 4.6%포인트 오른 7.9%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건설 투자는 올해 제자리 걸음을 이어가다 내년 반도체 공장 증설에 힘입어 2.7%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반면 반도체 주도 성장의 한계는 소비와 고용에서 드러났습니다. 올해 민간 소비 상승률은 2.3%로 기존 전망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소득 상승이 반도체 부문에 집중돼 전반적인 소비 개선세는 완만했습니다. 올해 취업자 증가폭은 11만 명으로 기존 전망보다 되려 6만 명 낮춰 잡았습니다. 반도체를 제외한 제조업 부문과 건설업 부진의 여파가 컸습니다. 이 성장의 중심이 고용 유발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반도체에 집중되어 있고 실질 총소득, 이 GDI로 대변되는 실질 총소득이 크게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 임금 상승률은 지난 10년간 평균과 비교해도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KDI는 이와 같은 반도체 중심의 성장이 향후 경제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주식시장의 급격한 등락 또한 우리 경제의 위험 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올해 2분기 가계빚이 석 달 새 26조 원 가까이 늘며 사상 처음 2천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주택 관련 대출이 늘어났고 주식시장 활황 속 이른바 B2 영향에 기타 대출이 확대된 영향입니다. 김찬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계빚이 사상 처음으로 2천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분기 말 가계 신용 잔액은 2,019조 8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분기 말보다 25조 9천억 원 늘며 증가폭을 키웠는데 지난 2021년 3분기 이후 가장 큰 상승분을 보였습니다. 가계 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계대출 잔액은 1,891조 3천억 원으로 24조 9천억 원 불었습니다. 주택 관련 대출과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 모두 12조 원 넘게 늘며 증가폭이 확대됐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시행 전 거래 수요로 크게 늘어난 주택 매매량과 2분기 주식시장 활황에 이어진 이른바 B2 영향입니다. 주식시장이 2, 4분기까지 괜찮았기 때문에 주식 투자 수요 관련한 그런 자금이었던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신용대출 증가라든지 이런 거는 상당히 좀 기존 규모에 비해서 좀 다소 이례적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번 분기 들어 주식시장 조정의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기타 대출 증가세는 안정화될 것으로 한은은 내다봤습니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예금은행 가계대출은 13조 3천억 원 늘며 증가로 돌아섰습니다. 주택 관련 대출이 늘고 기타 대출도 증가 전환한 영향입니다. 상호저축은행 등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에선 가계대출 증가액이 3조 1천억 원으로 몸집을 줄였습니다. 보험과 증권사 등 기타 금융기관 가계대출은 8조 6천억 원 늘었습니다. 카드 사용액 등을 포함한 판매 신용 잔액은 128조 5천억 원으로 9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올해 상반기 벤처 투자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AI와 반도체 등 딥테크 분야 투자가 급증했습니다. 조태영 기자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신규 벤처 투자 금액이 8조 9천억 원에 육박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54.3% 증가한 수치로 역대 상반기 최대 실적입니다. 신규 벤처펀드 결성 금액도 33% 늘어나며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중기부는 AI와 반도체 그리고 로보틱스 등 이 딥테크 분야 투자가 대폭 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ICT 제조, 전기기계 장비, ICT 서비스를 중심으로 급증했습니다. 글로벌 벤처 투자 역시 AI와 반도체 분야에 집중됐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191% 늘어난 5,150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 중 약 70%가 IT 업종에 쏠렸습니다. 이 같은 추세는 스타트업 투자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업력 3년 이내 초기 기업 투자액은 1조 8,282억 원으로 56.4% 증가했습니다. 때는 AI, 반도체, 로보틱스, 딥테크 스타트업 분야에 대해서 창업 초기부터 투자가 좀 쏠리는 영향이 있지 않았냐라는 생각.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벤처 투자는 3조 972억 원으로 49.9% 증가했는데 이는 판교 테크노밸리 등 AI 혁신 클러스터 중심으로 투자가 확대된 영향입니다. 비수도권 벤처 투자는 1조 647억 원으로 104.7%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대전 벤처 투자 규모가 대덕 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가장 컸습니다. 중개부는 이러한 벤처 투자 확대가 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제 혜택 등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청와대가 오늘 서로 다른 생각과 입장을 가진 국민의 이야기를 듣는 유튜브 콘텐츠 국민통합 대화가 필요해를 시작했습니다. 첫 방송에는 방송인이자 자영업자인 홍석천 씨와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출연해 갑질, 최저임금 등을 주제로 이야기했습니다. 청와대는 앞으로 20대와 80대, 워킹맘과 워킹데디 등이 출연해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 대해 생각을 나눌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방송은 K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격주로 공개됩니다. 정부가 지난달 호우 피해액을 309억 원으로 확정하고 복구비 713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복구비는 사유시설 피해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 64억 원과 공공시설 복구비 649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정부는 지원 기준에 따라 피해 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이달 호우 피해 지역에도 신속한 피해 조사를 거쳐 복구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전기차와 내연기관차는 엔진과 배터리 등 주요 장치가 다르지만 자동차 검사 기준은 같은 틀 안에서 적용되었습니다.
앞으로 전기차 등 친환경차의 특성에 맞춰 검사할 수 있도록 자동차 검사 기준이 바뀝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 겉으로는 차량 상태가 멀쩡해 보여도 배터리 내부의 상태까지 확인하려면 별도의 진단 정보가 필요합니다. 정부가 앞으로 전기차 등 친환경차의 특성에 맞춰 자동차 검사 기준을 따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자동차 검사 기준은 내연 기관차와 친환경차가 같은 기준 안에서 관리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차량의 구동 방식과 주요 장치에 맞춰 검사 항목을 분리합니다. 내연 기관차는 엔진과 연료 장치 등을 중심으로 24개 항목을, 전기차 등 친환경차는 고전원 전기 장치와 배터리 등을 포함한 21개 항목을 검사하는 시기입니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 상태를 보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자동차 제작사가 제공해야 하는 진단 정보도 구체화됩니다. 최소 셀 전압과 배터리의 성능 상태, 충전 상태 등을 검사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 밖에도 주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바퀴 이탈 사고에 대한 검사도 강화됩니다. 자동차 검사에서 휠 너트나 볼트가 빠진 것이 확인이 되면 부적합 판정을 내리도록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은 정비를 한 뒤 10일 이내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재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나 운행 정지 명령 등의 행정 조치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의 진단 정보를 제공하는 시점도 크게 앞당겨집니다. 기존에는 자동차 제작사가 신차를 처음 판매한 뒤 6개월 이내에 제공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판매 시작 10일 전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공해야 합니다. 신차가 출시된 뒤 제작사가 폐업하거나 진단정보 제공이 늦어져 검사에 차질이 생기는 문제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0일부터 입법 예고할 계획입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기업의 도산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됩니다. 정부가 대신 지급하는 도산 대지급금의 보장 범위가 3개월에서 6개월로 늘고 체불을 청산하려는 사업주에 대한 융자 지원도 확대됩니다. 최다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는 20일부터 개정된 임금채권 보장법과 시행규칙이 시행됩니다. 장기간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게 핵심입니다. 우선 기업이 도산했을 때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도산 대지급금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임금과 휴업수당, 출산 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는 최종 3개월분에서 6개월분까지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1인당 최대 지급액도 2,100만 원에서 3,15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월 350만 원을 받는 만 35세 노동자가 회사 도산으로 5개월치 임금 1,750만 원을 받지 못했다고 가정하면 기존에는 연령별 상한액을 적용하고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인 93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체불된 5개월분 임금을 인정받아 1,5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 체불액의 약 90%를 보장받는 셈입니다. 체불임금을 스스로 청산하려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도 확대됩니다. 사업주당 일반 융자 한도는 기존 1억 5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인상하고 노동자 1인당 한도는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대규모 체불을 위한 특별 융자도 신설됩니다. 최근 3개월 이내에 2억 원을 초과하는 대규모 체불 발생 사업주에게는 이제 융자 신청액 대비 이제 120% 이상 가액의 부동산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해서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하는 특별 융자 제도를 도입한 게 이번에 특이한 내용이라고. 확대된 지원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이나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TV 최다희입니다. 웨스트리 친한국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주 국방 역량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과 핵잠수함 사업 추진에도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는데요. 로이터 통신의 보도로 만나보시죠. 로이터 통신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 회의에서 을지 연습은 방어적 성격의 훈련으로
북한을 위협할 의도가 없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시작전 통제권의 임기 내 환수를 기존 계획대로 추진하라고 당부하고 견고한 한미 동맹과 자주 국방 역량이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언급했는데요. 이번 을지 연습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방위 태세를 보다 면밀하게 점검 보완하고 또 국가의 총체적 위기 대응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야겠습니다. 이러한 국방력을 좀 더 굳건하게 만들려면 작전 능력의 전방위적인 고도와 이를 함께 이뤄낼 인재 육성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를 위해서 전시 작전권의 임기 내 완수를 당초 정부 계획에 따라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겠습니다. 그러면서 핵잠수함 개발 가속화와 인재 육성을 주문하는 한편 한미연합 연습과 동시에 실시되는 민방위 훈련은 국민 안전을 위한 방어적 성격임을 강조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 같은 발언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의 대폭 축소를 지시한 가운데 나왔다며 한미 양국이 연합훈련 조정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한미동맹의 미래를 상징하는 핵심 사업으로 제시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전작권 전환과 함께 한국의 국방 역량 강화 움직임에 주목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시죠. 블룸버그 통신은 이재명 대통령이 자주 국방 역량이 강해질수록 동맹의 가치와 필요성도 커진다며 한미 동맹의 미래를 상징할 핵추진 잠수함 개발 협의를 가속할 것을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미 정상은 지난해 핵추진 잠수함 도입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지만 잠수함 사업과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에서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 대통령은 또 한미 군사훈련이 한반도 긴장을 높이거나 북한을 공격하려는 목적이 아니라며 임기 내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완료도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한미 동맹의 미래를 상징할 핵잠수함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하는 한편 작전 능력 고도화를 뒷받침할 인재 육성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의 독자 AI 모델 개발 경쟁이 3파전으로 좁혀졌습니다. 정부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미중 중심의 글로벌 AI 시장에서 한국의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인데요. 이 소식에 외신도 주목했습니다. 중앙통신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2차 평가 결과 업스테이지, SK텔레콤, LG AI 연구원이 다음 단계에 진출했다고 발표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단계 참여 4개 정예팀이 개발 공개한 AI 모델 모두가 미국 F4Q AI에 주목할 만한 AI 모델에 선정돼 한국 AI 역량을 입증했다고 밝혔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한국 AI 생태계를 미중 양강구도의 대안이자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류재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한국이 글로벌 AI 생태계에서 미중 외의 대안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해당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K-뷰티 열풍이 이제 화장품을 넘어 한국을 찾는 여행 수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이 피부 관리와 퍼스널 컬러 진단 등을 경험할 수 있는 세계적인 뷰티 여행 목적지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외신 보도로 함께 보시죠. 트래블펄스는 여행 검색 플랫폼 스카이스캐너가 뷰티를 여행 목적으로 삼는 글로우 매드를 트렌드로 제시한 가운데 한국이 대표 목적지로 부상하며 세계적 열풍을 선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여행 플랫폼 저스트플라이에 따르면 미국발 한국행 예약은 최근 2년간 65% 증가하며 가장 빠른 성장세를 기록했고 나홀로 여행객 45%가 젊은 층으로 나타났는데요. 트래블펄스는 서울은 강남 피부과와 퍼스널 컬러 진단 등 다양한 뷰티 서비스를 저렴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어 K-뷰티의 글로벌 수도로 평가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전문가들은 서울에서 뷰티가 일상에 녹아있다는 점을 경쟁력으로 꼽으며 K-뷰티가 실제 한국 여행 수요로 이어지는 대표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외신에 비친 한국 전해드렸습니다.
아직 무더위가 남아있지만 아침 저녁으로 꽤 선선해졌어요. 네. 가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다가오는 가을밤에 고궁나들이 어떨까 합니다. 국가유산청과 국가유산진흥원이 다음 달 경복궁과 창덕궁의 야간 관람을 위한 문을 활짝 엽니다. 봄, 가을로 진행되는 고궁 야간 관람은 워낙 인기가 높아서 예매 전쟁이 치열하다고 하네요. 네, 이 창덕궁 달빛 기행은 내일 오후 2시부터 예매 응모가 시작되고 경복궁 야간 관람 입장권은 오는 26일부터 판매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궁중음악과 무용 등 다채로운 공연도 펼쳐진다고 하니까요. 특별한 가을밤을 만나시려면 미리미리 서둘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